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을 문자가 한글이고 한글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 발언한 것인데요.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30개 국어를 분석한 전 CIA 언어 분석관이 오직 한글에 빠져 30년간 연구하고 가르쳐 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가 선택한 언어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그는 30년 전 그날도 CIA 연구실에서 각국의 비밀 문서를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길을 사로잡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문자가 있었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조화롭게 흐르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문자. 그게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보면 볼수록 너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완벽한 언어 시스템이다. 지금은 한국어의 인기로 마침내 북미 최고의 한국어 교육기관까지 설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언어 전문가는 왜 한국어에 인생을 걸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 그랜트입니다.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어와 동아시아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나이 72세, 젊은 시절 CIA에서 30년간 언어 분석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CIA에서 30년 동안 30개 언어를 연구한 제가 인정한 단 하나의 언어, 바로 한국어입니다. 영어보다 정교하고 중국어보다 논리적이며 일본어보다 직관적인 언어죠. 전 세계에서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유일한 문자, 한글이에요. 처음 CIA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중국어가 세계 최강의 언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1975년 CIA 상부로부터 한국 관련 문서를 분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처음 한국어 문서를 접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뭐지?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이 있다고? 한글을 처음 보는 순간 마치 언어학적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수학적으로 완벽했죠.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야. 이건 과학이야. 제가 동료들에게 흥분해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CIA 내에서는 제 열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냐? 중국어나 러시아어가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비효율적인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냉전 시대였고 한국은 미국의 주요 관심국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한국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중국어는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했죠. 일본어는 문자 체계가 불완전했어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혼용해서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분석하던 한국 문서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발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서 해독이 아니라 문명의 새로운 발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한국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5년 냉전이 한창이던 미국이었습니다. CIA의 언어 분석팀에서 외국 문서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저는 매일같이 세계 각국의 비밀 문서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문서들이 주를 이루었죠.
그러다 어느 날 책상 위에 한국어로 된 문서 더미가 놓였습니다. 이건 북한에서 입수한 문서입니다. 가능한 빨리 번역해 주세요. 상관의 말이었어요. 당시 저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언어학적 지식으로 분석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언어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이 언어는 체계가 너무 완벽해. 제가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글의 자모 조합 방식, 문법 구조, 어순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었죠.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정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CIA 자료실에서 한국어 관련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서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것도 15세기의 말이죠.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과학적 사고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서장에게 찾아가 한국어 전문 과정을 밟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부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랜트, 지금 농담하는 거요? 한국어? 우리에겐 러시아어와 중국어 전문가가 필요하오. 조그만 분단국가의 언어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했고 워싱턴 D.C.에 있는 한인 교회를 찾아가 한국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분석했던 그 북한 문서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계획이 발견된 거예요. 덕분에 CIA 내에서 제 위상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냐? 동료들의 의문은 계속되었어요. 당시 미국에서 한국어는 비주류 언어였습니다. 냉전 시대에 러시아어나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거의 금기와 같았죠. 1977년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비밀 문서가 CIA에 입수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즉시 번역이 필요했어요. 당시 CIA 내에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그 문서를 번역했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중요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CIA를 잠시 떠나 직접 한국으로 가서 언어를 배우기로 한 거죠.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이건 새로운 세계관이다.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1978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1978년 3월, 드디어 김포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당시 서울은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있었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언어보다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첫 한국인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던 김영수 씨였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파견한 통역사였습니다. 그랜트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을 때 저는 바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제 한국어 발음을 들은 김영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미국인이 이렇게 발음이 좋을 수 있죠? 그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저는 발음만 좋았을 뿐 실제 회화 능력은 초보 수준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힘든 언어 학습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배정받은 저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하지만 책으로 배운 한국어와 실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존댓말 체계는 정말 복잡했어요.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옆자리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학생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너무 어색한 존댓말을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사람들이 웃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가정집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큰 실수를 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밥그릇에 꽂아둔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장례식에서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거의 좌절 상태였어요. 내가 과연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문법과 어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정서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교수가 한글 원본 훈민정음 해례본을 들고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배려, 과학적 사고가 결합된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분은 바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박종현 교수님이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을 때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지만 한국어의 문화적 깊이는 쉽게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네의 열정이 마음에 드는군요. 내가 도와주겠소.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진짜 한국어 학습이 시작되었죠. 박종현 교수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아니라 한국 문화와 철학의 깊이를 전해주는 진정한 스승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매주 토요일 박 교수님의 자택에서 특별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서재는 마치 타임머신 같았어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박 교수님은 의외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랜트 씨,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문서를 해독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은 언어의 기능적 측면일 뿐입니다. 언어의 본질은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수업은 단순한 문법과 어휘 학습을 넘어섰어요. 교수님은 한국 전통 속담, 시조, 한문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내 보찜 내라 한다라는 속담을 통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 망덕함을 배웠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를 통해 사후 대책의 무의미함을 깨달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어의 의성어휘태어였습니다. 쾅쾅, 멍멍, 반짝반짝과 같은 표현들이 영어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했어요. 한국어에는 보슬보슬 가늘게 내리는 비, 살랑살랑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습, 아른아른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 같은 미세한 감각까지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 교수님이 알고 보니 6.25 전쟁 중에 가족을 모두 잃으신 분이었던 거죠. 미국인인 당신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대답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전쟁 중에 미군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그때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해로 죽어갔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미국인이 제대로 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확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언어를 정보 수집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저였지만 그때 처음으로 언어의 인간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였죠. 더 놀라운 것은 꿈속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교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어젯밤 꿈에서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한국어를 받아들인 거요. 진정한 언어 습득의 시작입니다. CIA에서 논리적 언어를 연구해온 제가 가장 감동한 건 놀랍게도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정, 한, 눈치, 기와 같이 다른 언어로는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의 정서적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박 교수님은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직접 쓰신 한글 서예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말이 통하면 마음도 통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박종현 교수님과의 수업,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겪었던 문화적 체험,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이제는 한국 신문을 읽고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1980년 여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학 교수직을 제안받았어요. 떠나기 전날 밤, 박 교수님은 저를 마지막으로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랜트 씨, 미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알리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러자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첫 학기 수강생은 단 5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의 과학적 구조, 역사적 배경, 문화적 깊이를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학기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이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죠. 바로 박민수라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민수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어요. 부모님이 바쁘게 일하느라 한국어를 가르쳐줄 시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제 뿌리를 알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민수가 첫 수업 후 저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민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방과 후에도 추가 수업을 진행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서적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수업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처음으로 할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할머니가 손자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우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박종현 교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깨달았어요. 언어는 정말로 마음을 전하는 도구였던 거죠. 민수는 제가 가르친 최고의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어요. 민수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년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가 한국 외교부의 고위 관료가 되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가 저를 한국으로 초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민수와 함께 놀랍게도 박종현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당시 교수님은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이셨습니다. 그랜트 교수님,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그는 저를 청와대로 안내했고 거기서 저는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 제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박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것보다 당신이 한국에 준 것이 훨씬 큽니다. 고맙소, 그랜트.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언어를 배움으로써 이렇게 깊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시간 이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어와 동아시아 언어학 연구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30년간 30개 언어를 연구한 CIA 출신 언어 분석관으로서 저의 결론은 분명했어요. 한국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였습니다. 이런 제 주장에 많은 동료 언어학자들이 의아해했죠. 그랜트, 당신이 왜 하필 한국어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요? 1995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계 언어의 과학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우수성을 여러 측면에서 증명해 보였어요. 먼저 문자 체계의 과학성이었습니다. 한글은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입니다. 각 자음은 이것을 발음할 때 성대와 혀가 어떤 모양을 하는지 상징합니다.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죠.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입니다. 이런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언어학 교수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단지 문자의 디자인 문제 아닌가요? 언어 자체의 우수성과는 무관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어의 우수성은 문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문법 체계의 논리성, 어휘의 풍부함, 표현의 정교함 모두가 탁월해요. 특히 한국어의 시제 체계는 영어보다 정교합니다. 영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지만 한국어에는 더 다양한 과거 시제가 있어요. 마이너스 썸 마이너스는 과거의 과거를,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과거를 표현하죠. 그 강연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저의 주장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어 연구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주장은 점점 더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북미 최초의 한국어 집중 프로그램을 설립했어요. 처음에는 1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5년 후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수강생 중 한국계가 아닌 학생들의 비율이 60%나 되었다는 거였죠. 교수님, 저는 K-파프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이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한 미국인 학생이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은 단순한 한류 팬이 아니라 한국어의 논리성과 표현력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 도쿄. 어디를 가든 청중들의 관심은 뜨거웠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도쿄 대학에서 강연했을 때 한 일본인 언어학자가 질문했어요. 우리 일본어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한국어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어의 문자 체계는 3가지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혼합되어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반면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어의 문법은 일본어보다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베이징 대학에서의 강연은
더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어요. 중국 학자들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가 어떻게 500년 역사의 한글보다 열등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효율성과 과학성을 봐야 합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컴퓨터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이런 활동 덕분에 저는 2005년 세계 언어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피어 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얻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언어 시스템이며 미래의 언어학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0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은퇴한 후에도 한국어 연구와 보급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성에 관한 저서를 출간하고 싶었어요. 1년간의 집필 끝에 한글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예상을 뛰어넘어 아마존 언어학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글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한글이 세계 유일의 창작 문자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거나 다른 문자에서 파생되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한 명의 통치자가 백성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문자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제 과정과 원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창제자, 창제 시기, 창제 원리가 모두 명확하게 밝혀진 문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해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어가 가진 의미의 층위와 철학적 깊이였습니다. 한국어에는 서양 언어에는 없는 독특한 개념들이 많았어요. 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인간관계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한은 단순한 원한이나 슬픔이 아니라 역사적 고통과 그것을 승화시키는 예술적 정서를 담고 있죠. 어느 날 한 강연에서 청중이 물었습니다. 세계 모든 언어를 연구한 분으로서 왜 한국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부분의 언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쉬워집니다. 기본 규칙을 익히면 나머지는 응용이죠. 하지만 한국어는 달라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층위가 드러납니다. 마치 끝없는 우물을 파는 것 같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어지는 언어는 오직 한국어뿐입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구조적 완벽함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언어에 담긴 철학과 세계관에 있었습니다.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단순한 문법 규칙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었죠. 우리라는 개념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세계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자연관, 이 모든 것이 언어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2015년 저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세종학당 재단의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세종학당을 방문하며 한국어 교육 방법을 개선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 등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케냐의 한 세종학당을 방문했을 때 현지 학생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단순히 K-팝과 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가 가진 철학적 깊이와 표현의 풍부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작 한국인들 중에는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 중에는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었죠.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글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인류 지성사의 기념비적 발명품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유산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고등학생이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외국인인 당신이 우리 언어에 대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한국어를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들이 자신의 언어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온라인 교육이 발전하면서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가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언어학자로서 분석한 합리적 예측입니다. 2022년 저는 AI 시대의 언어 생존법이라는 주제로 TED 강연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많은 소수 언어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오히려 더 강해질 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어가 가진 세 가지 강점 때문이에요. 첫째,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명확하고 규칙적이어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워요. 실제로 한글은 스마트폰 자판에서 가장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문자 중 하나죠. 둘째,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콘텐츠의 성공은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셋째, 한국어의 표현력과 정교함은 고도의 지식 사회에 적합합니다. 특히 감정과 인간관계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풍부함은 AI와 인간의 공존 시대에 더욱 가치를 발휘할 거예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강연했을 때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10대 소녀가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항상 영어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강연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말이 이렇게 특별하고 과학적인 언어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 소녀의 눈빛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자부심을 갖는 젊은 세대가 있는 한 한국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거예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번역기의 발전으로 언어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한국어 학습을 더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돼요. 기본적인 소통은 AI의 도움을 받되 더 깊은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위해 직접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니까요. 특히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개념들 중 한, 눈치, 기 같은은 단순 번역으로는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한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최근 제 연구실에 찾아온 한 AI 전문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연어 처리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의 구조가 다른 언어보다 논리적이고 규칙적이어서 학습 효율이 더 높다는 거였어요. 한국어는 AI에게도 배우기 좋은 언어입니다라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빛을 발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난 40년간 한국어를 연구하고 가르쳐 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인의 철학과 정신이 담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논리와 감성, 과학과 예술,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문화적 결정체죠. 얼마 전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가 정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할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니까요. 한국어는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제공할 겁니다. CIA에서 30년간 언어를 연구한 분석관으로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만들고 발전시켜온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한국어 연구와 교육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행운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깊은 언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보물이자 여러분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대한 언어를 세계에 알리는데 남은 생애를 바칠 것입니다. 한국어를 사랑하는 한 미국인 노교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40년 넘게 한국어를 연구한 외국인 학자의 시선으로 봐도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그 어떤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류의 힘, K-콘텐츠의 성공,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우리의 위대한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닌 한민족의 혼과 정신이 담긴 문화적 보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찬란한 유산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멀리서 한글을 알리고 계신 교수님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